역사는 최태성 빵.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사회 파트 공부하는데 여기서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홍경래의 난인데요. 그 홍경래의 난의 그 주 무대는 바로 평안도 정주성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홍경래의 난 시험 잘 나오죠. 홍경래의 난 잘 나오고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서북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로 그냥 툭툭 외우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정주성에 들어가 있었던 그 난민들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정주성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 관군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정말 학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현대사에서 참 가슴 아팠던 5.18 민주화 운동 그때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픔의 온도가 한 100여 년만, 한 100여 년만 이렇게 좀 뒤로 들어가도 그저 너무 건조하게, 그저 홍경래의 난, 19세기 초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렇게 외우고 그냥 딱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주성에서 그 불타오르는 연기가 며칠 동안 가시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19세기 그저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이름 없는 그 아무개들의 절규와 외침을 여러분들이 그저 텍스트 몇 글자 시험 문제를 푸는 글자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픈 역사의 한 자락이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9세기 사회 파트를 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시기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라인 보이시죠? 요 안쪽과 바깥쪽. 요 이후부터 우리는 이미 봤어요. 앞에서 익숙하게 요 라인은 바로 1592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구분점이다라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후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양난, 바로 외란과 호란을 겪게 되는데 이 양난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 양난의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쟁이잖아. 전쟁이니까 양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을 리스트, 토지 대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양안이 다 소멸됩니다. 뭐 불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다는 얘기죠. 토지를 누가 얼마에 갖고 있는지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의 소득, 내가 돈을 얼마 버는지 이 자료가 없으신 거야. 선생님 세금 많이 내거든요. 그 자리가 없어졌어. 그래도 세금 내야죠. 번 만큼 내야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 너무 세금을 거둬야 되는 정부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적도 역시 불타거나 이 호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이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다 불타버린 거예요. 전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데이터가 싹 날아간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를 거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 국가 재정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정부에서 지금 여쭤보면 세금이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납속책,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속은 뭐냐면 곡식 속자야. 곡물을 납부하면 뭘 줬냐면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임명장. 그 임명장,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공명첩이라는 겁니다. 공명첩이라는 겁니다.
자, 비어있을 공자예요. 이름이 비어있는 첩, 임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속책을 통해서 이게 양반직을 파는 거야. 원래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 조선사회가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직을 돈 주면 주는 거야, 그냥. 물론 여러분들 그 양반직이 실직, 그러니까 실제로 양반의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고요.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예직. 근데 어쨌건 간에 양반이 되면 뭐가 좋냐면 엄청난 혜택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만약 예를 들면 공명첩, 양반이 되었다. 예, 라고 하면 갖게 되는 혜택, 바로 양반의 특권이죠. 바로 양반은 빠밤, 네, 군역에서 면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이 시스템이. 자, 이러다 보니까 비록 그게 명예직이긴 하지만 군대를 안 가잖아. 실제 도움 된다고요. 누구나 다 돈이 좀 있었던 상민들이라면 매력적인 거예요. 이러면서 결국 조선 후기에 양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앞강의에서 우리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를 한다. 이미 조선 후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의 싹들이 나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그 싹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조선 후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평등사회잖아요. 그 평등사회였던 그런 모습들이 이미 여기서 해체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양반이 되었을까?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모작, 이양법. 돈을 번 양반들, 제가 광작 경영 가능한 사람들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 갖고 이제 이렇게 명예를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선 후기는 지금 이런 식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번 볼 텐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봅시다. 네, 한번 이 모습들을 한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어떻게 해체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입니다. 자, 조선 후기라. 조선 후기면 우리 정치 형태 알죠? 양란 이후에 있었던 정치 형태, 예속 논쟁이 있었다. 예속 논쟁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법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 숙종 때 환국 정쟁이 있었네. 서로 죽이고 죽였던 환국 정쟁. 권력에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쫓겨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보였더라. 이게 환국이었다라고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조선 후기의 어떤 정치 환경 속에서 양반들도 분화해요.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전히 그 환국 정쟁의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 그래서 권반이라고 그래요. 권반. 그리고 이 그 정치 투쟁에서 밀려났어. 그래서 향촌에 와가지고 저 양반 있네 하는 사람들 우리는 향반이라 그래요. 향반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향반에도 못 올라. 아직 몰락했어.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잔반이라 그래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잔반. 네. 완전 몰락한 거야. 그래서 권반, 향반, 잔반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몰락한 양반들이 되겠습니다. 동동동동동. 좋습니다. 양반들 좀 이렇게 나누어졌네요. 그 다음 중인 볼게요. 자, 중인은 첩의 자식 바로 서얼이 있다고 그랬죠. 서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기술직 중인들, 원래 이 기술직 중인들, 중인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과연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인 중에서 서얼 있잖아요. 이들은요 뭘 했냐면 바로 이 양반 첩의 자식이란 말이야. 우리도 양반의 피가 흐르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차별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이 신분 상승, 신분 상승 상소를 올려요. 신분 상승.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어떤 상소를 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꽤 먹혀요. 먹혀가지고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정조 때 바로 이 서얼들을 등용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서얼들이 바로 정조가 세웠던 그 인재 양성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 맞습니다. 이 규장각 검서관에 많이 등용이 돼요.
규장과 검서관에 많이 등용이 돼요. 이 규장과 검서관에 많이 등용이 되었던 그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 실학자, 실학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 있죠. 바로 소위론을 주장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박제가. 박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득공.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이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신분 상승의 어떤 그 길이 열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기술직 중인들이 뭐야? 이 같은 중인인데 뭐야? 저 서울들은 왜 저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도 맞아! 라고 하면서 소청을 해요. 소청이는 이제 상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기술직 중인들의 그 소청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기술직 중인들 이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처럼 어떤 체면이나 염치나 이런 것들을 구해왔지 않고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야. 특히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통역관들, 역관들이 있어요. 그 역관들은 그 청나라에 오고 가면서 물건 사고 팔면서 돈 무지하게 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반만 아닐 뿐이지 양반만 더 잘 살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도 그럼 양반처럼 살아볼래? 라고 하면서 이들이 양반들이 했던 그 동아리를 스스로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사라는 거예요. 시사.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어떤 그 형태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문학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거를 위항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항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위항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뭔가 이 위항들은 이제 누구냐면 양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항이라고 해요. 그 양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즐기는 그런 문학의 형태를 위항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 중인들도 나름대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상민 볼게요. 자, 상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양법의 결과 임노동자와 이 광작 경영을 하는 농민들, 즉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노동력을 감소하는 그 이양법을 통해서 농민층이 분화한다 그랬죠. 광작 경영이 가능했던 사람들은 분농이 될 것이고 광작 경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임노동자, 그래서 뭐 이제 광산으로도 가고 덕대 밑에서 돈 받으면서 노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맞습니다. 그 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농, 광작 경영 가능했던 그런 사람들 되겠죠. 그 다음에 임노동자. 이런 사람들 좀 분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농들이 뭐랬냐면 이 분농들이 당시에 말이야 족보가 시장에 나오네. 족보가. 아니 그 양반들의 족보가 어떻게 시장에 나올까? 누가 족보를 파는 걸까? 어떻게 족보를 팔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누가 이 족보를 내놓을까? 애들이 내놓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들의 어떤 족보를 사는 거야. 역할을 바꾸는 거야. 내가 이제 그 집안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족보를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하거나 심지어는 위조까지 합니다. 위조. 와우. 게다가 저 제도가 있잖아요. 납속책.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분홍들이 무엇이 되고 있다? 빠밤 바로 양반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양반의 인구, 원래 조선시대 오리지널 양반의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전체 인구의 한 7%가 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인구야. 그런데 이때 와가지고 양반의 인구가 무려 60, 70, 80, 90 막 올라가요. 북한에 쓰는 용어인가요? 전 인민의 양반화.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둘러봐야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은 쌍놈 집안인가요? 양반 집안인가요? 쌍놈 집안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집 양반 맞아요. 저희 집 족보 있어요. 족보 되게 낡았어요. 이때 족보를 위조했으면 또는 매입했으면 아주 새 족보가 지금 한 200년 흐르면 충분히 낡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네,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앞에서부터 뭐 경주 최씨 육두품 집안이야, 우리 집안,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오면 좀 좌절이 됩니다. 우리 집은 족보도 없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 뭐 했어?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뭐 했어? 이게 조금 올라가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저희 집안이. 뭐 운 좋으면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자신은 없어요. 알 수가, who knows? 이게 알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우리 양반 멧돼손이 무슨 판에 누구야 이거, 이런 얘기 너무 이렇게 내세우지는 마세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때 거의 다 그냥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쨌건 이제 이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천민 볼게요. 이 천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당시 누가 제일 많았냐면 노비가 제일 많았어요. 노비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 노비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도망을 가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납속책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특히 이제 상민들, 그때 다수 인구가 상민들인데 이 분홍들이 지금 이렇게 납속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양반직으로 지금 점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 천민들도 뭐 도망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민으로 올라오는 방법들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점프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게 양반 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사실 여기서 지금 세금을 내는 층이 누구예요? 세금을 내는 층. 세금을 내는 층.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죠. 세금을 내는 층이 누구예요? 이들이잖아요, 이들. 근데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또 국가 재정이 또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천민들을 아예 양인화 시키는, 이렇게 올리는 그런 어떤 정책들도 있어요. 양인화 시키는 그런 정책들도 있더라.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노비 종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비 종모법. 어머니 성을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신분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천즉천이야. 아빠 엄마 중에서 한쪽이 천민이면 그냥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되니까 양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천즉천이면은 노비들 숫자가 많아지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세금 낼 수 있는 층이 줄어든단 말이지. 지금 양인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양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상민 이상을 양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들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일천즉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혹시 양인이라면 아빠가 천민이고 아빠가 천민이고 엄마가 양인이야.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신분이 뭐가 될까? 종모, 엄마 쪽을 따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양인 게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쪽이 천하면 아빠가 천민이었으니까 무조건 이건 천민 노비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양인으로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양인의 숫자를 좀 늘려서 세금 내는 그 층을 좀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예 그냥 노비 있잖아요. 이 공노비들을 그냥 해방을 시켜줘요. 풀어줘요. 공노비를 해방을 시켜줍니다. 언제? 정조의 아들 순조에 의해서. 사실 뭐 이게 정조가 사실은 다 해놨던 건데, 공노비를 지금 이 순조 때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호, 이런 어떤 변화가 있네.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조선 후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실 게 있어요. 과연 그 향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잘 보세요. 향촌이야, 마을이야, 마을인데 자, 이 향촌에 나 양반 있네 라고 하는 향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쭈르르르르르 나 양반이다. 난 여전히 양반이다. 뭐 중앙 권력있으면 밀어놨지만 난 양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향촌에 또 양반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나 양반 있네 하고 있는 원래 상민인데. 그죠? 얘들이 쭈쭈쭈쭈쭈쭈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렇죠.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쪽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구향이라 그래요. 이쪽을 우리는 구향이다라고 합니다. 구향이다라고 하는데 이 구향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우리 이제 새롭게 양반된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하면 신향이라 그래요. 신향. 구향, 신향이라고 하는데 이 구향이 신향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아이 저런 상것들 진짜. 아이고 돈 좀 있다고 저게 에이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반도 아닌 것들이 돈으로 그냥 퍼 바르면서 그냥 양반인 척한다 이런 거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반면에 이쪽은 뭐냐면 너 양반이야. 납속 최고 너 양반. 저 보여줄게. 나 보여줄게. 뭐 이런 거. 여러분 박지원의 그 한문 소설 중에서 그 양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반전이 보면 이제 이 상민 출신이 양반이 되려고 연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며 절할 때는 어떻게 절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이게 그 조선 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이. 예. 그러니까 이 구향은 이 신앙하고의 어떤 차별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뭐가 유행을 하냐면 이 보학이라는 게 유명을 합니다. 보학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보학이 뭘까? 족보 외우는 거예요. 족보를 외워, 족보를. 나의 조상은 누구부터 출발했건 누구에서 나와가지고 해서 하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외우는 거야. 대박. 아이고 난 돈 줘도 못 외우겠다 야.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어떤 조상들을 모시는 그 사당. 이 사당들을 굉장히 많이 세워요. 뭔가 좀 차별화된 어떤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살아. 끼리끼리. 이걸 바로 동성촌이라 그래요. 동성촌. 우리는 하나, 우리는 최씨 집안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 당연히 여성의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향촌에서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 구향이 절박해. 이 까딱하다가는 바로 이 신앙들 때문에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절박감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향촌에서도 그 양반의 어떤 향기, 이걸 지켜내기 위한 그 가장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반 집안이야. 이걸 지켜내기 위한 그러면서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아주 더욱더 공고화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결되고 그런 문화가 쉽게 조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신앙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신앙은 그 향촌에 나와 있는 사또, 이 사또를 돈을 주고 돈이 있으니까 지방관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지방관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탁을 하면서 이 지방관 이제 그 당시 그 향촌에 그 원래 양반 리스트가 있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지방관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지방관이 그 향안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향안을 불태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신분 세탁을 해주는 거야. 향촌에 양반과 상민 이게 다 구분되어 있단 말이야. 양반들 리스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갑자기 불이야! 불났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이 향촌의 양반들 리스트 향안이 다 불타 싸웁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 일부러 그랬을 거야 분명히. 뭔가 지금 이 신양으로부터 돈 받고 뭔가 지금 이 꿈인 거지, 그지? 날아간 거야. 그럼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한다? 신양,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딱 적어주는 거죠. 이러면서 새로운 이 향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으면서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그죠? 그래서 향촌 사회에서 이 구향과 이 신향이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향전이다. 부딪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게 우와 이 구향과 신향이 지금 부딪히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조선 후기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향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머릿속. 이게 특히 이제 상민들이 이렇게 이 구향들한테 대들 수 있는 그 배경은 뭐냐면 이들의 머리가 커졌어.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처럼 머리가 커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도 만나보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이 당시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상민과 천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던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상민과 천민, 이 민의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무언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먼저 갑니다. 먼저 예언사상 나옵니다. 이제 이 시조선은 이제 무너졌다.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았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뭐 정감록이라든지 이씨 세상이 무너지고 이제 정씨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정감록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도참. 예언이에요, 예언. 도참. 그리고 미래에 온다는 미륵불. 미륵신앙. 미륵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기존의 양반들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평등 의식을 또 올려주는 그런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서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학은 사실은 이 서양의 학문인데요. 이게 학문을 갖춘 상태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 서학은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천주교. 이 종교가 우리나라의 그 학문의 형태로 들어온 건데 이 천주교는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조선 성리학의 나라에 제사를 못 지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그게 사람의 도리인데 그걸 못하면 그 짐승인데 금수만도 못한 건데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 천주교를 당연히 사교로 아주 사악한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로 규정을 하고 있겠죠. 이런 분위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서학은요. 학문의 형태로 들어왔고 천주교는 지금 종교의 모습. 이 종교가 이렇게 학문의 형태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분명히 서학, 천주교 이게 확산되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야. 뭔가 충돌이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당연히 박해합니다. 뭐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박해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신유년에 일어났던 신유박해. 요게 이제 순조 때인데 이 신유박해에서 여러분들 누가 연루가 되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연루가 됩니다. 바로 이승훈 그리고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 연루가 돼요. 정약용? 여러분들 왜 정조와 함께 정조의 세상을 만들어왔던 그 인물이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니까 죽고 나서 정약용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박해를 받고 결국 이후에는 또 유배를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천주교를 박해하니까 이때 이제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약용 그 집안과 연결이 되는데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신고를 해요.
신고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거예요.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를 탄압하니까 천주교 교황에게 백서, 비단에다가 글씨 쓴 거예요. 보내려고 했던 거야. 그 내용이 뭔지 알아? 그 내용이 바로 외국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천주교를 탄압하고 있는 이 조선 정부를 벌주라는 거예요. 뭐야? 외국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벌주라고? 뭐 나라 팔아먹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종교적 자유를 지키고 싶어.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 못하게 해서 나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혼내주고 싶어.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이거 여러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정말 비인권적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부가 있단 말이야. 나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단 말이야.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정부는 타도 대상이 되어야 할까? 외국 군대를 끌고 와서라도? 답 없어요, 여러분들.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왜냐면 고민할 지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나라냐? 나의 자유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아무튼 고민해 볼 그런 지점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서학의 어떤 그 확대에 대한 반발이 또 이 동학. 그래서 이름도 동쪽이에요. 동쪽의 학문.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동학은 여러분 누가 이제 창시했냐면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래. 집요하다. 경주 최씨. 네, 왜냐면 이게 동학이 창시된 곳이 경주 이 최씨 집성촌에서 출발을 해요. 제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이해하라고 기억하라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자, 이 동학은 여러분들 최재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최시영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최재우는 사형당하거든요. 혹세 몸이 난다라고 해서 사형당하거든요. 자, 이 동학은 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동학은 여러분들 일단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은요. 바로 이때 그 주장이 뭐냐면 인내천이야.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시천주. 인내천 시천주.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인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야기했고 사람이 곧 하늘이래요. 모두 평등하다는 이야기야. 이건 정면으로 지금 바로 이 신분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성리학에 의해서 출발했던 이 조선의 어떤 기본적 틀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에서. 그죠? 여기서는 지금 어떤 그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동학의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동경대전이 있고요. 동경대전이 있고요. 이 동학의 어떤 찬송가라고 한다면 용담유사. 용담유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바로 이렇게 신 앞에 모두가 똑같다. 내가 곧 신이다. 누구나 다 똑같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당시 상민과 천민들의 어떤 의식을 깨우쳐 준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신앙되었을 때 네가 뭐 너랑 나랑 똑같아 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 나오면서 이렇게 향전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습들 분명히 지금 19세기 사회는요 완벽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사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신분제 없잖아요. 그죠? 평등사회잖아요. 이 모습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